윤리와 사상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된 최한균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이제 실질적으로 아마 고3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아마 오늘 학평을 치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선택 과목을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상당수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윤리와 사상을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시고 이렇게 또 해설 강의에서 저를 만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윤리와 사상을 내가 선택해서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응시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조금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 보면은 윤리와 사상을 가지고서 수능에 응시하는 친구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리와 사상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낯선 용어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마스터만 하면은 큰 기복 없이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등급을 가져다주는 아주 효자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항상 드립니다. 역시 그런 특징들이 이번 11월 학평에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서양윤리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문제가 어려웠다, 어렵지 않았다를 얘기를 할 때는 특히 제시문을 많이 봅니다. 제시문에서 이 사상과 관련된 특징이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면 우리가 쉬웠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 사상과 관련된 특징이 그대로 제공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유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걸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양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신적 본성의 필연성이라는 이런 어떤 이 사상가의 대표적 표현이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죠. 스피노자입니다. 물론 1번이 그렇게 난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제시문의 난도로 보면 굉장히 평이하게 제공되었다. 왜 이 사상과 관련된 특징들을 그대로 제시문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 되는데 당연히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부정하죠. 그렇죠? 그 다음 어때요? 인격신은 스피노자가 얘기를 하는 신은 인격신이 아닙니다. 인격신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신이죠. 그렇죠? 그 다음 볼게요. 자연의 인과 법칙을 깨달아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앞부분은 좋아요. 이성을 온전하게 발휘하라는 건 참 좋았는데 모든 감정의 제거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이 적절하지 않겠죠. 그렇죠? 왜 능동적 감정 같은 경우에는 스피노자도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 만물에 대한 관조를 통해 삶의 필연성에서 벗어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연성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제가 볼 때는 제시문도 그렇고 선지도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체감할 만한 내용은 없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참 재밌죠. 요 문제는 윤리와 사상에서 굉장히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사상가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자, 이 문항의 주제를 여러분들은 우리가 카테고리를 분류하면 동양윤리로 분류할 거예요? 사회사상으로 분류할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고대 동양사상가라고 나왔지만 이거는 동양윤리로 분류가 되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회사상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사회사상이에요? 평화라는 주제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교육과정상에서는 사회사상으로 분류가 되죠. 물론 사상가는 동양윤리 사상가입니다. 그러면 역시 2번 문제의 제시문은 어떨까요? 굉장히 평이했다. 왜 평이했죠? 여기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한자로 뭐죠? 겸애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묵자구나라는 건 여러분들 누구나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마라. 공격 전쟁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것까지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번 문제는 까다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왜 까다롭냐?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다. 기억은 맞죠? 니은 봐봐요. 비공이라는 건 뭐예요? 공격 전쟁을 하지 말란 얘기야. 그렇죠? 비공을 실천하여 천하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얕게 공부한 친구들은 묵자와 관련해서 딱 단어로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겸애, 비공 요렇게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천하의 이익이라는 것이 묵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요걸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상당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 니은 제가 볼 때 니은 보기는 생각보다 요 내용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이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죠. 디귿 보기가 왜? 자,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데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달려요. 어떠한 전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때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느냐? 그럼 공격 전쟁은 반대하는데 방어를 위한 전쟁까지 반대를 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공격 전쟁은 반대를 하지만 방어를 위한 전쟁은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떠한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라면 묵자의 입장으로 어때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보기 디귿은 아웃이 되는 거죠. 다음. 요 리을은 아주 기본이 나온 거죠. 친소를 분별하는 사랑. 이건 친소를 분별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에 반대되는 거죠? 겸애에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묵자의 특징일 거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딱 나오네요. 기억과 니은 보기. 정답 몇 번이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특히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요 표현을 이용해서 과거에도 상당히 많은 친구들의 오답을 이끌어냈었던 대표적인 묵자와 관련된 함정의 포인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갈게요. 3번을 보면 역시 또 서양 윤리가 출제됐구나, 그리스도교 윤리가 출제됐구나라는 걸 우리는 지우면서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나오죠. 중세 서양 사상가 갑을. 이렇게 되면 뭐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그렇죠? 요 조합이죠. 둘 중에 누가 아우구스티누스고 아퀴나스인지는 이제 가봐야죠. 봤더니 여기 나오네. 지상의 나라, 천상의 나라. 또 어때요?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 거의 뭐 완전히 다 보여지고 있죠. 갑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을은 누굴까요? 신의 존재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바로 신 존재를 뭐 하고 있다? 신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운동에 의한, 원인에 의한 증명. 자, 나오고 있어. 누구죠? 아퀴나스. 그럼 가볼게요. 적절한 걸 골라줘야 되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 인간은 신이 창조한 악. 결국은 이제 수능에서도 제일 잘 나오는 포인트가 요거죠. 최근 4년 동안. 악이라는 것이 신이 창조한 거냐? 아니죠. 그럼 뭐죠? 악은? 선의 결핍 상태죠. 그러니까 어때? 신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잘못된 선지가 된다. 자, 그 다음 아우구스티누스 또 봐요. 천상의 나라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죠. 천상의 나라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신을 사랑하는 거죠. 역시 아웃. 자, 3번 갑니다. 아퀴나스예요. 신앙과 이성은 구분되지만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자, 네 번째. 이성은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잘못됐지. 왜? 뭐라고 얘기해요?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대표적인 표현이잖아. 그치? 특징이고. 그러니까 어때? 이성이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적절하지 못한 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각과 을입니다. 인간은 신의 은총 없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는데 신의 은총 없이 받을 수 있을까? 둘 모두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5번도 역시 아웃이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 되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해결됐어요? 오케이. 자,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4번은 여러분들 딱 보셔도 한국 사상가라고 나오니까 당연히 어때? 한국 윤리 사상이죠. 뭐 넓게 보면 그냥 동양 윤리에 저는 집어넣는데, 예, 어쨌든 뭐 한국 윤리 사상입니다. 역시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대 한국 사상가라고 여기 딱 제안을 해줍니다. 그럼 근대 한국 사상가라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뭐 아니면 뭐겠구나 정도. 그렇죠? 갑과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건데 대표적인 특징이 나오죠. 요거 하나면 끝나는 거죠. 물론 요거 말고도 단서가 더 많지만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론상 나오면 뭘까요? 원불교죠. 자, 그 다음 봐봐요. 한울림 나오면 뭐예요? 동학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수심정기. 여러분들 한자 세대가 아니어서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대표적 특징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느끼는 난도가 굉장히 평이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원불교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원불교는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적 수행일까요? 아니야. 왜? 원불교는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거든.
맞죠? 뭐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병행. 교리 공부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뭐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런 사회적 역할 이런 것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분리됐다라는 이 표현은 원불교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다음 볼게. 동학은 하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인내천이 돼? 그렇죠? 사람이고 하늘이다 그러면 어때요? 하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란 얘기잖아요. 내라는 건 곧이거든. equal. 오케이? 그러니까 다르다고 했으니까 보기 디귿도 아웃. 됐나요? 자, 그다음 둘의 공통점입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는 세상. 좋아요. 첫 번째 조건. 그다음 어때요? 어디에서 실현될까? 그렇지. 현세에서. 그래서 어때요? 두 가지의 단서를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 단서, 두 번째 단서. 근데 어때요? 두 가지의 단서가 다 적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 리을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될까? 기억과 리을.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기억 리을 몇 번입니까? 정답이 2번이 되네요. 맞죠? 자, 그럼 1면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면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벌써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길게 멘트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쵸?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그럼 서양윤리란 말이야. 그쵸? 근데 누구? 고대. 자, 한번 가볼게요. 갑과 을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참 싫어하는 문제죠. 벤 다이어그램. 그쵸? 갑만의 특징이냐, 을만의 특징이냐, 공통점이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유형이지만 우리가 이걸 넘어가야죠. 왜 싫어할까? 여러분들이 싫어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확한 지식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어떤 대표적인 제가 볼 때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유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가볼게요. 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대로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아파테이아라고 나와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죠? 부동심. 그렇지? 그러니까 뭐예요? 스토아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 뭐라? 타락시아라고 나오죠. 그렇죠? 뭐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었죠. 몸과 마음의 불안과 고통이 없는 상태. 그렇죠? 마음의 불안과 몸의 고통이 없다. 그러니까 뭐야? 에피크로스 학파. 요렇게 알고 그냥 학파로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도 전혀 크게 뭐 어렵거나 문제가 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인간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누구는 될까요? 스토아는 긍정하는데 에피크로스가 부정하지.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갑에 들어갈 수 있어? 스토아만의 특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돼요. 됐죠? 다음. 니은 보기 한번 가볼게요. 공통점.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이건 뭐 우리가 에피크로스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 스토아학파 봐요. 스토아학파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자라고 얘기하면 긍정해, 부정해. 스토아학파가 대표적으로 부정하니까 어디에 못 들어가. 공통점인 B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니은은 날려버립시다. 됐죠? 보기 디귿입니다. 마음의 평온함을 얻으려면 자, 스토아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 모두 다 뭐를 강조하고 있다? 절제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디귿은 보기 디귿은 B에 들어갈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리을입니다. 자, 요게 에피크로스만의 특징이 되느냐? 저는 일단 에피크로스만의 특징이 되느냐 그거 묻기보다 그거 뭐 한번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이게 에피크로스의 특징은 되나요? 안 되죠. 에피크로스만의 특징을 뛰어넘어서 에피크로스의 특징이 안 돼요. 에피크로스가 정신적 쾌락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뭐보다? 감각적 쾌락보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의 영리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어때? 정신적 쾌락보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어때? 에피크로스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 없죠? C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정답은 뭐? 기억과 디귿이겠지. 정답 한번 찾아봅시다. 몇 번이 되나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1면을 마무리하고 이제 2면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2면이 과연 1면보다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1면에 비해서 2면이 평이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가봐요. 또 사회사상 문제가 나왔다. 그쵸? 딱 봤더니 사회사상가 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좋아요. 일단 갑에서의 포인트와 을에서의 포인트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뭘 봤죠? 저는 갑에서는 더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유효, 수요, 창출 요걸로 끝났다. 누구죠? 케인즈 또는 케인스 다 좋아요. 그 다음 을에서는 여러분들 포인트 뭐로 봤죠? 저는 이걸 봤어요. 자생적 질서. 그 다음 또 하나 본다면 뭐죠? 그렇지.
노예의 길. 누굽니까? 하이에크. 우리 얘기할 때 이쪽을 뭐라고 얘기해요? 수정자본주의. 이쪽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봐봐. 케인스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아니죠. 케인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그런 케인스의 특징과 당연히 어때? 어울릴 수가 없는 선택지다. 아웃. 다음. 자, 케인스입니다. 정부는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해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정답이 되겠다. 됐죠? 그 다음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하이에크. 정부는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 말도 안 돼. 시장의 자율성. 시장에 있어서의 뭐를 강조한다?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는 게 하이에크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어때요? 신자유주의, 즉 하이에크의 특징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 4번, 5번 선지 갈게요. 하이에크. 정부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그렇죠? 하이에크는 뭐를 강조하죠? 시장경제. 특히 뭐야?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의 어때요? 자생적 질서. 이걸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어때?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조화는 당연히 그러한 하이에크의 특징으로는 적절하지 못하겠죠. 둘을 모두의 공통점이 되는지 한번 봐봐요. 자,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시장을 통제해. 누가? 정부가. 뭐를 위해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당연히 대표적으로 하이에크만 적용해도 이거는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정답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해결되셨어요? 오케이. 7번 한번 가볼까요? 갑니다. 7번은 어땠나요? 원래 7번이 수능에서는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칸트죠? 아니에요. 칸트 가지고 어렵게 출제가 된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누구다? 실제로는 흉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응시하신 학평에서는 오늘 학평에서는 이 흉이라는 사상가가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돌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흉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공부, 깊이 있는 학습이 꼭 필요해요. 그럼 가볼게. 근대 서양 사상가 가브레 입장으로 자, 요번엔 적절하지 않은 걸 우리한테 요구하네요. 그렇죠? 그럼 일단 가볼게.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뭐의 특징? 주정주의의 특징이 나타났잖아요. 데이비드 휴움. 자, 그 다음 봐봐요. 자, 도덕적 행위라는 것은 의무와 일치할 뿐 아니고 뭐다? 의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어야 한다. 누굽니까? 칸트. 그대로 나왔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이에요. 인간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옳지 않은 걸 요구하거든. 그 다음 도덕적 선악은 행위가 일으키는 정서를 통해서 구별된다. 당연하죠. 쾌감, 불쾌감. 맞죠? 오케이, 좋아요. 칸트,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죠. 자, 다음 칸트,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여 도덕 법칙을 당연히 실천해야지. 그러니까 어때? 1, 2, 3, 4번은 다 적절하니까 정답이 안 되네. 5번 한번 가볼까요? 선한 행위를 실천하려면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누가 반대해요? 흉이 긍정하지 않죠. 그래서 어때요? 적절하지 못한 것은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해결되셨어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서양윤리, 근대 서양 사상가 나왔는데 서양윤리 치고는 이 정도로만 출제가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번에서부터 7번까지 굳이 평가를 하자면 2번 문제, 묵자 문제 있죠? 묵자가 출제되었던 그 보기에 있어서의 함정을 빼고 나머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진행될 만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8번 어떨까요? 뭐 지우면서 얘기할게요. 마르크스가 나왔죠. 왜? 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교육과정 수준에서 공산사회를 이상사회로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상가는 누굴까요? 마르크스잖아. 그렇죠? 자, 그럼 마르크스의 입장에만 모두 무의를 표시해라.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몇 가지만 제가 볼게요. 여러분들 어때요? 계급이 폐지되고, 그쵸? 그 다음 어떻습니까? 사적 소유도 폐지돼야 되고, 그쵸? 그 다음 또 뭐도 폐지될까? 그러면 이제 국가까지 폐지된다라는 거죠. 왜? 국가라는 것은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누구다? 마르크스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단서를 찾은 거예요. 마르크스구나. 그럼 마르크스에 해당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면 되잖아. 그쵸? 가봅시다. 여기서 이상사회는 이제 공산사회예요. 마르크스가 얘기를 하는 이상사회니까. 이상사회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죠. 당연하죠.
전면적인 공유제잖아. 그렇죠? 좋아요. 이상 사회는 계급과 국가가 모두 소멸했죠. 자, 다음. 이상 사회 실현의 필수 조건은 생산 수단의 공유이다. 당연한 거죠. 근데 봐봐. 이상 사회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협력을 통해 실현될까요? 아니죠. 공산사회로 가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가 무엇을 일으킵니까? 폭력혁명을.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뭐 된다라는 거야? 붕괴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노동자와 자본가가 협력을 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누구밖에 없다? 정밖에 없구나라는 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답 몇 번이죠? 4번 정답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 마르크스와 관련해서는 아주 그렇게까지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는 출제를 하지 않으려고 했구나. 근데 뭐 요 정도가 수능에서도 이 이상의 마르크스와 관련해서 아주 심화된 내용은 또 특별히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면서 제일 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린다는 건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요 학평이 쉽고 수능이 더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학평의 난도에서 수능도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정도의 난도, 비슷한 정도의 개념을 활용해서 수능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9번 한번 가볼까요? 9번째 문제입니다. 9번을 보시면은 가를 조작한 한국 사상가, 그렇죠? 한국 윤리 사상입니다. 결국 한국 불교죠. 벌써 스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단박에 깨달았더라도 도노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습기가 바로 제거되지 않으니까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점진적 수행.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점수거든. 도노, 점수. 그렇죠?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 수행. 이게 바로 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뭘까요? 정과 해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 요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된 선지를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뭐 전혀 부담되지 않죠? 그랬더니 1번을 봐봐요. 선정과 지혜, 정해 함께 닦아야 한다. 함께 닦는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쌍수. 그럼 어때요? 정해, 쌍수.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이 뭐가 될까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틀렸을까? 이건 뭐 너무 강조가 많이 됐던 건데. 여러분들 봐봐요. 자의 불변성.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불교는 뭐예요? 재행무상.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변화하죠. 제법무화.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어때? 자의 불변성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됐어요? 다음 3번 가볼게요. 이거 참 수능에도 잘 나오거든요. 불교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불성이라는 게 타고날까 만드는 걸까? 타고나는 거예요. 이제 됐죠? 자, 다음 4번째 뭐가 잘못됐을까? 내적 공부예요. 이건 뭐죠? 선입니다. 요걸 버리래. 그 다음 어때요? 외적 공부인 교회에 몰두하래.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진울이라는 이 사상가는 뭐를 중심으로? 그렇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했거든요. 선종을 중심으로. 근데 어때요? 내적 공부인 선을 버리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진울의 특징으로는 적절하지 않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3번, 4번은 다 아웃이에요. 자, 5번. 이건 뭐 불교에서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자, 불교와 관련해서 쉽게 오답 선지를 만들어 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자, 무명이라는 건 제거의 대상입니까? 수행의 목표입니까? 요거는 제거의 대상이죠. 무명이라는 놈은, 그쵸? 요건 제거의 대상이에요. 근데 수행의 목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적절하지 않다. 됐어요? 오케이. 요까지. 자, 이제 한 문항만 더 보면 우리가 절반 오는 거예요. 하프. 봅시다. 10번. 10번은 어떤 주제가 나왔을까? 딱 봐도 서양윤리인가 봐 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근데 서양 사상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근대 서양 사상가 누굴까? 흉도 나왔고 칸트도 나왔고, 그쵸? 그럼 누가 안 나왔을까? 뭐 아직도 물론 데카르트도 안 나왔고 베이컨도 안 나왔고 이렇지만 우리가 볼 때 가장 그 사상가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자주 출제되는 사상가들 있죠. 누구죠? 공리주의 사상가들. 왜냐? 공리주의는 수능에서 빠져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데카르트나 베이컨 같은 사상가들은 수능에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꽤 자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상가들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 밀만 출제되든가 벤담만 출제되든가 함께 출제되든가 밀과 칸트 조합으로 출제되든가 무조건 어쨌든 공리주의는 출제가 되는 주제고 이걸 우리가 100%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봤더니 두 가지 쾌락? 야, 이 두 가지 쾌락이라는 건 뭘까? 하나는 어때요? 고상한 쾌락. 하나는 어때요? 저급한 쾌락이.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해 고상하다 저급하다라는 건 쾌락에 있어서 뭐가 있다라는 거야? 질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죠? 밀. 됐죠. 그러면 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걸 계산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대요? 7가지 기준. 그러니까 누굴까? 벤담. 이렇게 바로 나온다. 그쵸? 그럼 한번 봅시다. 적절한 것만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적절한 거, 옳은 거죠? 밀,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아주 좋았어요. 여기서 많이 틀렸어. 왜?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머 선생님 질만 고려해야지 양까지 고려하면 이건 잘못됐잖아. 아니.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오답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꼭 좀 정리를 해주세요. 밀은 쾌락에 있어서의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를 모두 다 인정해주는 사상가이다.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역시 어때? 밀의 특징으로 적절한 복귀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0번까지 중에서 이제 순위가 바뀌어요. 2번이 제일 어려웠다가 이제는 몇 번이 제일 어려워진다? 10번이 제일 어려운 문항이 됐어요. 뭐 하나 때문에? 요거 때문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고3 중반까지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내용입니다. 밀과 관련해서 꼭 좀 정리해 두시고 다음 가볼게요. 밀,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 이건 아니다. 행위의 도덕성은 당연히 어때요? 행위의 결과로 판단돼야죠. 뭐니까? 공리주의니까. 아웃. 자, 그럼 벤담? 벤담 가봅시다.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쾌락은 양적으로 당연히 어때요? 쾌락은 양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계량화. 오케이? 좋아요. 다음. 둘의 공통점입니다. 공리의 원리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면 공리의 원리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공리주의 가장 중요한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벤담과 밀 모두 긍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기억, 디귿, 리을이 되는 거거든. 몇 번이 정답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된다. 정답 확인하셨어요? 예. 10번 문제를 여러분들 쉬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0번의 기억 보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부를 좀 한 친구들도 고민하거나 또는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제 절반이 넘어갑니다. 11번째 문제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11번을 봤더니 역시 서양 윤리다. 예, 왜? 발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고대 서양이다. 그쵸?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겁니다. 여러분들. 옳은 거 골라달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을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소피스트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프로타고라스입니다. 그 다음 을에도 아주 명확한 단서를 주고 있죠. 갑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한 단서였어. 그럼 을에서는 뭐죠? 무지의 자각. 그 다음에 영혼의 수련. 모든 단서가 다 나왔어. 누구죠? 소크라테스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프로타고라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각 개인에게 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적절합니다. 다음 소크라테스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유덕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렇죠? 지, 행, 합, 이를 강조하니까. 그 다음 진리는 상대적 아니지. 진리를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누굴까요?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디귿은 아웃. 자, 다음 공통점 보세요. 이성보다 감각적 경험을 통해 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이성보다는 감각적 경험. 당연히 이건 누가 부정할까? 소크라테스가 부정하죠. 을이. 맞죠? 그래서 어때요? 리을도 아웃. 됐나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뭐가 되죠? 기억과 니은. 한번 가볼까? 몇 번이죠? 1번이 정답된다. 사실 뭐 11번 정도만 돼도 우리가 제가 보기에도 제시문도 또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뭐 그렇게까지 어때요? 우리가 틀려야 한다. 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틀리게 할 거야. 이런 어떤 함정을 판 그런 어떤 부분은 제 눈에는 특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10번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런 함정 선지나 보기를 꼭 만들거든요. 근데 11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때요? 평이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면서 12번째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주제 나왔어요. 제일 싫어하죠. 12번, 13번, 14번까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주제예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 때문에 윤사를 시작했다가 요 부분에서 윤사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다라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진짜 이게 어려울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일단 이 조합이 출제가 되면 거의 뭐 100%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꼭 이렇게 시작하죠. 중국 유교 사상가. 네, 이렇게 시작. 이러면 이제 우리가 벌써 마음속에 딱 떠오르죠. 이게 주희와 왕수인을 묻는 거구나. 주자학, 양명학이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볼게요. 가불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이제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도시까지 이제 같이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낸 유형. 여러분까지 다 싫은 거예요. 이거는. 주제도 어려워. 거기다 어때요?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도시까지 함께 어때요? 결합된 형태야.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가장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문제 중에 한 문제가 12번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볼게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무조건 포인트가 수능도 마찬가지야. 갑은 선생님 그러면 주신가요? 아니면 왕수인인가요? 제가 딱 봤더니 요게 딱 나와. 뭐?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해라. 제가 이치에 동그라미 쳤죠. 이치에 어디 있어? 내 마음에도 이치가 있는데 어디에도 있대. 빨리 사물에도 있대요. 누구죠? 주자라고 해도 돼요. 주희. 주자입니다. 자, 그럼 갈게요.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 예, 뭐 심증리 좋아요. 뭐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어때요? 지극한 선은 마음속에서만 찾아야 하니 마음에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본체의 발음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예, 여러분들 여기서 어때요? 심증리. 마음이 곧 하늘. 좋아요. 이건 누구다? 왕수인. 일명 이제 뭐 왕양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주자학, 양명학. 또 주희, 왕수인입니다. 가볼게요. 지우고. 공통점이 나와야 되는데, 자, 어디? 기억은 공통점이 나와야 A에 들어갈 수 있어요. A는 공통점이니까 사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 이걸 우리가 6글자로 뭐라고 했죠? 존천리 거인욕. 둘 모두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둘 모두 강조했으니까 요 기억의 보기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A에 들어갈 수 있다. 맞죠? 됐어요. 근데 B에 들어가야 되는 건 주희는 긍정하고 왕수인은 부정해야 되거든. OX가 나와야 되는데 가봅시다. 이치는 마음 안에뿐만 아니라 이치가 어디에도 있어요? 마음 밖에 있냐 없냐? 오케이. 주희는 긍정, 왕수인은 부정. 그러니까 어때요? 니은 보기는 OX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다음 한번 가볼까요? 디귿. 자, 이제 다 왔어요. 뭐 이론적 학습을 통해 막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을 흔들기 위한 거예요. 그럼 포인트는 뭐냐? 요겁니다. 양지. 요건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수능에 나오면 우리 고3 한 6월, 8월까지 많이 틀려요. 우리 친구들이. 수험생들도. 양지를 획득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양지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럼 주희는 뭐라 그럴까요? 왕수희는요? 오케이? 둘 모두 다 부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B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죠. OX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어때요? XX가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디귿은 아웃입니다. 됐죠? 자, 리얼을 한번 가볼까요? C. 이제 왕수인의 특징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해 주면 돼. 도덕적인 지와 도덕적 행함. 행은 본래 하나인가? 지행합일. 왕수인의 특징? 맞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나오면 되겠다. 그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있네. 그쵸? 4번. 해결됐어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곧바로 여러분들이 또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 세트 문제 가겠습니다. 그쵸? 13번, 14번 문항이죠.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마무리가 되면 거의 다 여러분들
이 학평 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심적으로 부담 느껴하는 주제가 싹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가볼게요. 13에서 14번. 자, 가불은 한국 유교 사상가예요. 이번에는 앞서서는 중국 유교 사상가였죠. 한국 유교. 아, 그래? 그럼 한번 가볼게. 그래서 딱 봤더니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사단과 칠정을 대응시켜 나누어 말한다면 칠정과 이게 뭘 얘기를 할까? 를 생각을 해봐. 아,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은 정이지만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구별을 강조하면서 포인트가 여기 나오죠. 사단은 뭐다? 끝난 거예요. 이가 발. 누굴까요? 가장 대표적 특징 나왔죠? 이황. 이황 선생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실래요? 어디를 봐도 다 좋지만 저는 여기를 볼게요. 사단은 칠정의 뭐다? 선한 측면이다. 그럼 어때요? 사단이라는 것은 칠정의 한 부분이란 얘기야. 그러면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칠정포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까? 이 선생이 되는 거죠. 바로 들어갈까요? 오케이. 이황 선생입니다. 이는 오직 바라는 까닭일 뿐이야? 아니네. 까닭뿐만 아니고 어때요? 발하기도 하잖아요. 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오직 까닭으로만 보면 될까 안 될까? 이황 입장에서는 반대한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아웃. 2번 한번 가봅시다.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사단과 칠정은 모두 다 감정이죠. 근데 사단을 본성이라고 했어. 당연히 볼 필요도 없이 아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이거 굉장히 많이 속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 상당수 친구들이 여기 아마 속아 넘어갔을 거야. 그쵸? 예. 사단과 칠정은 모두 감정이에요. 절대 이걸 사단을 본성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요번엔 이입니다. 이와 기는 모두 형태가 없다는 점이 같아. 어머, 큰일 나겠다. 여러분들 봐봐요. 기가 형태가 있죠. 기는 형태를 지니잖아. 근데 어때요? 기 보고 형태가 없대. 당연히 3번 선지도 아웃이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한번 봐봐요. 이 사단의 연원과 칠정의 연원이 서로 다르다. 여러분들 이는 어때요? 사단의 연원과 칠정의 연원은 다른 게 아니고 뭐하고 같아? 동일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 4번 또 아웃이네. 그럼 마지막 5번 가볼게요. 칠정은 기가 발해서 이가 기를 탄 곳이다. 당연하죠. 이왕 또 칠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할만하시죠?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14번 이게 세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프로그램 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꼭 100%는 아닌데 한 98%는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14번 문제 누가 나오냐면 정약용이라는 사상가가 나와요. 그럼 정약용이라는 사상가 나오면 이황과 이의를 공통점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거의 드물어요. 95%는 뭐다? 정약용의 입장에서 이황과 이의를 비판하는 것. 이게 거의 하나의 어때요? 폼입니다. 폼, 트림. 그래서 저는 14번 아니나 다를까 딱 넘겼더니 자 가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갑을 모두에게 이황, 이 두 사상가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이 사상가도 한국 유교 사상가구나. 이 사상가도 그렇죠. 근데 어때요? 뭐 이황과 이 선생 모두에게 둘 모두에게 어때요?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골라버려. 그럼 일단 이 사상가 누군지 봐야 되거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요거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준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승부를 보는 게 좋아요. 인의 예지라는 거죠. 인의 예지라는 건 사덕이야. 그쵸? 각각이 도덕이니까. 자, 인의 예지의 명칭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의 예지라는 사덕은 뭐가 아니야? 천리가 아니야. 선천적이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인의 예지의 사덕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건 인의 예지라는 건 후천적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천리도 아니고 선천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어때? 그렇죠. 주희도 그렇고 이황도 그렇고 이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 사덕을 뭐로 보고 있어요? 천리로 보고 있거든. 선천적인.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13번 문제보다 14번 문제 유형을 더 어려워합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황, 이의 오답률보다 이 정약용이라는 사상가의 오답률이 더 자주 높게 나타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왜? 천리라는 말 딱 듣는 순간 윤사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럼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우리 친구들. 자, 사단을 일상에서 확충할 때 사덕이 요거예요, 포인트는. 자, 와요. 사덕은 타고난 게 아니라 그랬어. 그쵸?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황이나 이라는 사상가는 사덕을 뭐라고 생각해?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사덕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이황과 이라는 사상가는 뭐?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되셨어요? 오케이. 다음. 사단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는 선한 감정임을 간과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황과 이도 모두 다 어때요? 이걸 인정합니다. 됐죠? 다음. 측은지심은 인이 내재함을 알려주는 실마리이다. 여러분들 자 다시 다르게 얘기할게요. 측은지심이야. 그쵸? 사단은 인이야. 사덕이 내재함을 알려주는 실마리이다. 어머, 이건 누구의 입장이 아니야? 정약용 선생님의 입장이 아니네. 이건 누구의 입장이에요? 이황과 이의 입장입니다. 자기 입장이 아닌 걸 갖고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 지속적인 수양으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이걸 어때요? 이황과 이도 뭡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간과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다. 마지막. 인간의 본성은 선악을 좋아하는 요런 것도 우리가 많이 속아 넘어가요. 자, 봐봐. 우리 인간의 본성이 마음의 기호는 맞아요. 성기호설이거든. 성기호는 맞아. 근데 여기서 얘기할 때 이 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좋아하는데 뭐를 좋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악이 아니고 뭐를 좋아하는 거야? 선을 좋아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어디에 X 쳐야 돼? 악에다가. 그래서 또 선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돼야하는데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좀 문제가 치사해요. 이건 치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거지. 치사해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로 고3이 되면 평가원에서 치러지는 모의고사나 학평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정약용이라는 사상과와 관련해서 꽤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 14번 문항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즉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난도죠.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넘버 3 안에 틀림없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 실제 여러분들이 윤사를 선택해서 고3 때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이 정약용이라는 사상가가 출제되면은 이 사상가는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내용들이란 얘기예요. 됐죠? 오케이. 15번 갑니다. 준비되셨어요? 15번은 서양윤리라는 걸 지우면서 알겠다. 그쵸? 여기 또 나왔네. 고대 서양. 그럼 우리 앞에서 봐봐요. 누구 나왔죠? 소크라테스 나왔어요. 소피스트 나왔죠. 거기다 누구 나왔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나왔죠. 이제 남은 고대 서양 사상가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구만 남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럼 볼까? 뭐라고 나오죠? 영혼의 세 부분, 영혼 3분설, 이성, 기계, 욕망. 그쵸? 누굴까요? 플라톤. 다음. 덕에는 지성적 덕, 품석적 덕. 누구죠? 아리스토텔. 요렇게 내가 누굽니다 라고 제시문에서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제시문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때? 수월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가봅시다. 플라톤부터. 이성과 욕망은 기계에 의해, 여기 잘못됐네. 욕망과 기계가 이성에 의해 지배돼야 되는데, 그쵸? 누가 봐도 여러분들 잘못된 거 알겠죠? 관계가 잘못됐다. 다음. 플라톤, 용기의 덕이 없어도 정의로운 아닌데. 정의라는 것은, 그렇죠,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를 하는 정의란 뭐다? 하모니다, 조화이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용기의 덕이 없으면 당연히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역시 2번 또 아웃이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가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실천적 지혜가 없는데 중용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죠?
우리가 어때요? 중용의 상태를 알 수 있어. 그 적절함,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함을 알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실천적 지혜 때문인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파악할 수 있어요? 역시 아웃이네. 미안해요. 역시 아웃이네. 그렇죠? 네 번째 가볼까요? 품성적 덕은 습관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누가 봐도 정답은 4번이 된다. 여러분들 5번 봐봐. 재밌다. 이건 누구를 겨냥해서 만들었다? 을입니다. 을이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를 겨냥해서 만든 대표적인 선지예요. 와봐요. 덕이 무엇인지 안다면 반드시 실천할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선 아는 것도 필요한데 아는 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실천 의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때요? 안다고 해서 반드시 덕을 실천한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부정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5번 또 역시 어때요? 적절하지 못하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면 16번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예, 16번부터 한번 가보시죠. 16번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평이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림의 강연자입니다. 누굴까요? 왕의 주방과 마국간에 고기가 막 살찐 고기와 말이 막 가득해. 백성들이 근데 누굴까? 자, 일단 제가 볼게요. 왕이 인의를 해쳐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면 이 인의의 덕을 왕이 뭐 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죠. 그렇죠? 해쳤으니까 그 자격은 박탈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자격? 왕의 자격. 뭐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건 잘 외우던데 역성혁명. 그치. 첫 번째 요거 유추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6번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가 그래도 좀 까다로웠어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그런 이유 때문이지. 그쵸? 좋아요. 다음. 왕은 차마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다스림.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불인인 지정이거든.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맹자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갑니다. 왕은 인의가 아닌 형벌로 백성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어때요? 왕 자격 박탈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역성혁명. 그쵸? 자, 아웃되세요. 두 번째. 왕은 백성의 뜻과 무관하게 교체.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2번 선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 알겠죠? 민본주의인데. 그렇잖아요. 누가 강조해요? 맹자가 민본주의를 강조하잖아요. 자, 다음. 왕은 백성의 안정된 생업. 요걸 이제 항산이라고 얘기죠. 여기에 심사해. 당연하죠. 그러면서 어때? 일반 백성은 뭐가? 항산이 보장되어야 항심을 지닐 수 있다. 유항산, 유항심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반 백성과 관련해서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럼 4번은 왜 잘못됐을까? 여러분들 이건 제가 그냥 코멘트를 안 할게요. 왕이 사적 이익만을 얻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가? 당연히 맹자가 긍정할까 부정할까? 예, 노코멘트예요. 자, 그다음 맹자입니다. 왕은 부국강병을 통치해 군국. 선생님 왜 잘못됐죠? 부국강병 좋은 거 아니? 맹자는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군주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 부국강병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벌려야 돼? 전쟁을 벌려야지. 그럼 누가 굶주려? 백성이 굶주리잖아요. 그건 인의의 덕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는 정치, 즉 불인인 지정을 펼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막 선생님 부국강병 좋은 거 아니에요? 맹자는 이걸 강하게 어때요? 이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군주를 강하게 질타를 해요. 제가 지금 드린 그 이유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너도 아웃이다. 됐죠? 17번 좋아요. 17번 또 어려웠죠. 원래 17번이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계약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주제가 그냥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정도면 살짝 맛배기만 보여준 겁니다. 어렵게 나올 때는 정말 헉 소리 날 만큼 아주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긴 얘기 안 할게요. 자연 상태를 뭐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전쟁이다. 그럼 누구죠? 홉스. 적절한 거 골라줘요. 자, 을 봤더니 뭡니까? 입법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입법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 그쵸? 근데 어때? 입법부가 이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면 이러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쉽게 가면 여러분들 요렇게 외웠죠. 뭐 발동한다? 저항권. 그럼 누굽니까? 로크. 됐죠? 그럼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가볼게요. 홉스는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주권이 홉스는 뭐를 강조하고 있죠? 절대군주제를 옹호한 사람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주권 분할은 적절하지 못하고요. 다음,
홉스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구성원들은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능에 참 많이 나왔고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참 많이 나와서 오답률을 여전히 높이고 있는 내용이죠. 자, 봐봐요. 자연 상태는 공통의 기준이 법률이나 권력이 없기 때문에 즉 저를 보셔야 돼요. 자연 상태에서 홉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법률이라던가 공통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 정의와 부정의의 구분이 없다. 요거는 제법 어려운 내용이 선지로 출제되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로크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지라도 구성원은 저항할 수 없다. 아니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하기에 로크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저항권 발동. 그렇죠? 자, 다음 역시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아웃이에요. 그럼 이제 네 번째 한번 가보자. 뭐라고 나오죠? 로크? 자, 구성원은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의 모든 자연권을 양도해.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연권을 양도한다는 건 맞아. 근데 어때요? 그 자연권이 모든 자연권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로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한다. 됐어요? 그래서 어때요? 모든 자연권의 양도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연권의 양도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연권의 일부는 양도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어때요? 모든 자연권 양도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제법 난도를 실어서 선지를 구성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 어때요? 14번도 어려웠지만 17번도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마지막 왜 5번이 정답일까? 갑니다. 둘 모두 다 어때요? 국가는 개인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합의한 산물이다. 됐어요? 당연하죠. 왜? 둘 모두 다 뭐니까? 사회계약론자들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난도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다음을 정한 고대 동양사상가. 자, 동양사상가라고 딱 동양윤리라고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망이 있어. 우리가. 근데 어때요? 다툴 수밖에 없어. 이 욕망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보는 거야. 성악설. 그러니까 어때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의. 이걸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예. 누굽니까? 순자. 그럼 문제는 뭐야? 적절한 거, 즉 순자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 여러분들이 픽해주면 되는 거예요. 갑니다. 사람은 이익을 바라는 욕망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지. 그 다음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인위의 결과이지.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교육받았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디귿. 사람은 예로서 정해진 욕구 충족의 한계를 따라야지. 그래야 뭐 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지. 재화는 한정돼 있잖아. 모두가 다 그걸 가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다툴 수밖에 없지. 그러면 너는 이걸 갖고, 너는 요걸 갖고, 너는 요걸 갖고. 그치? 뭐로서 정해지는 거야? 예로서. 됐어요? 그럼 어때? 자기 수준에 맞는 재화를 뭐 할 수 있어? 충족시킬 수가 있잖아. 그쵸? 그래 이거예요. 그래서 어때? 예로서 정해진 욕구 충족의 한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발생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호, 니은, 디귿은 모두 다 맞다라는 거예요. 리을. 사람은 타고난 본성을 따르면 당연히 어때요? 혼란이 야기되겠죠? 근데 어때요?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다? 인위가. 됐어요? 리을은 아웃이죠. 정답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바로 나오죠? 예.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표현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게 표현이 됐구나. 왜? 기출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셨으니까. 근데 기출문제만 많이 풀어보면 이런 정도의 표현은 금세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꼭 약속드릴 수 있어요. 이제 2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19번째 한번 가봅시다. 19번 또 참 잘 나오는 조합인데 저는 이 조합이 나오면 참 좋아요. 왜? 쉬워요.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면 뭐 틀린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의 부족입니다. 경험을 조금만 쌓기만 하면 이 정도 조합은 얼마든지 해결이 돼요. 자, 누굴까요? 도 얘기가 나오죠. 무의, 무욕, 소박. 미안합니다. 부유가 아니고 밑에 소박, 순박. 누구죠? 도가, 노자입니다. 그 다음 갈게요. 덕으로 정치하는 것, 덕치 얘기하면서 북극성 얘기합니다. 그죠? 군자는 뭐다? 북극성.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무별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숙이 아닌 먼저 자신의 인격을 수양한 다음에 백성들을 뭐 해야 된다?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누구죠? 공자. 자, 여기 나오잖아요. 통치자는 뭐 해야 된다? 백성을 덕으로 이끌고 예로서 다스려야 한다. 도덕과 예로서 백성을 교화시켜야 한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때요? 덕치를 강조하는 사상가 누구죠? 공자입니다. 그래서 노자와 공자가 나온 거예요.
그럼 갑니다. 자, 노자인데 도덕규범 이런 얘기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노자가 바라볼 때 도덕규범이라는 건 인위적인 거거든. 아웃이에요. 공자. 통치자는 먼저 자기를 수양하고 백성을 그 다음 교화. 숙이 아닌. 좋아요? 디귿 한번 가볼까요? 공자입니다. 선악과 시비의 분별에서 벗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도덕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선악과 시비의 분별에서 벗어납니까? 유교가. 그렇죠?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구별을.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요런 게 이제 원래는 어려운 거예요. 봐봐. 통치자가 이상적인 정치를 하려면 도를 따라야 한다. 야, 요게 이제 과거에 어렵게 출제할 때는 요런 표현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참 고민했어요. 근데 봐봐. 형식적으로 볼 때는 도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노자와 공자 모두 긍정입니다. 왜? 이 도에 대한 해석은 어때요? 달라요. 공자가 얘기를 할 때 이 도라는 것은 뭐라고 보는 겁니까? 도덕. 하지만 노자가 바라볼 때 이 도라는 건 뭐야? 천지만물의 근본 원리. 오케이? 그러니까 달라. 구체적 해석은 다른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뭐라고 표현돼? 도.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노자는 도와 일치되는 삶. 공자도 어때요? 도를 따르는 삶. 이런 면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요런 선지가, 요런 보기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때? 까다롭게 와닿거든. 그러니까 어때?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다?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 되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고 해설 강의 마무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문제는 어때요? 굿바이 문제는 뭐 나올 내용이 주제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가 나왔죠? 실존주의.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실존주의가 오답률 상위에 랭킹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만큼 실존주의는 공부만 하면 평이하게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 기억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현대서양 사상가 가브리입니다. 가죠. 긴 얘기 안 할게요. 우리가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면 뭐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지게 된다. 몇 가지 있죠? 신 앞에선 단독자. 그렇죠? 그 다음 어때요? 죽음에 이르는 병. 몇 가지가 있어요. 누구죠? 키르케고르입니다. 주체성이 진리이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키르케고르와 관련해서 제시문에 나오는 세 가지 삼총사라고 얘기를 하죠. 세 개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이제 제시문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사상가 누굴까요? 그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바로 나오죠. 누구죠? 사르트르.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오케이, 바로 들어가시죠. 하나는 갑은 유신론적이고 을은 무신론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격이 다르죠. 자, 일단 갑니다. 키르케고르, 인간은 심미적, 윤리적, 종교적 단계를 거쳐 절망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존재.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안 돼.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돼. 그 다음 어때요? 키르케고르, 자신의 모든 것을 신에게 내맡기는 주체적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어디에서? 비로소 종교적 단계에서 참된 실존이 회복된다. 그게 이 내용이거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안 돼. 자, 사르트르입니다. 인간을 매 순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 당연한 얘기죠. 정답 안 돼요. 그 다음, 인간의 본질을 정해줄 신이 존재하지 않아. 무신론적 실존주의야. 자신의 의지로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 어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다 적절한 내용이었어.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몇 번일까요? 미음이 되겠죠? 한번 가봅시다. 뭐가 나오면 안 돼? 합리적 사유, 보편적 본질 이런 표현이 나오면 둘 모두 다 뭐 할까요? 왜? 기본적으로 실존주의는 근대 이성주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비판적인 입장이거든.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저는 고2 11월 윤리화사상 학평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윤리화사상이라는 과목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뉴얼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용어가 낯설고 여러분들이 좀 이질감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건데 그 단계만 뛰어넘으면 굉장히 안정되게 기복 없이 여러분들한테 등급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최고의 효자 과목이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면서 우리 친구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설 강의 들어준 우리 친구들 감사해요. 그리고 사람들